두 번째 키워드 합병증입니다. 이게 방치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합병증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제 부비동 근처에는 눈이랑 뇌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만약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 시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눈 주위에 이제 눈이 부으면서 이제 안화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뇌로 가게 되면 뇌 수막염이나 뇌 농양 같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라도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눈과 뇌로 번질 수가 있군요.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 염증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저희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잘 입원해서 잘 치료를 하면 보통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실명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가능성은 있다. 네. 네. 그리고 냄새 못 맡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비동염이 오래됐을 때는 만성 부비동염 환자의 한 70에서 90% 정도가 후각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호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증상이 오래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후각신경이라는 거는 6개월 이상 만약에 지속이 되면 그 기능 자체가 뇌에서 받아들이는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기간이 길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냄새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어서 뭐 감수하고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눈으로 번지고 뇌로 번지는 건 너무 무섭거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합병증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어떤 신호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이제 눈이나 뇌로 가는 합병증은 결국에는 어떤 감염체가 만성 부비동염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감기를 걸리게 되면서 엄청 악성 나쁜 균이 들어오게 되면 고열이 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눈 주위에 붓기랑 통증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두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두통과 구토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구역질 나는 신호가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무섭네요. 네. 만약에 병원 가면 어떤 검사들로 진단을 받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CT를 찍게 되고 그리고 MRI까지 또 찍힐 수가 있습니다. 뇌 쪽으로 가게 되면 CT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뭐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하게 되고 보통 이런 증상이면 거의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뇌나 눈으로까지 번졌다는 의심이 들면 이제 CT로까지 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일반적인 부비동염 진단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자분이 보통 오시면 저희가 병역 청취를 하고 증상을 자세히 묻게 되고 그러면 증상의 기간, 두통의 양상, 뭐 콧물의 색깔 이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로 듣는 것도 물론 충분하긴 하지만 코 내시경을 요즘에는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안의 내시경을 직접 봐서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콧물 색깔은 어떤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코 안으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부비동을 CT 촬영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급성, 만성으로 일단 나뉜다고 하셨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까요? 이제 급성 부비동염은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약물 치료라는 건 항생제가 제일 중요한 치료고 그 외에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콧물을 물켜주는 점액 용해제 같은 거를 쓸 수가 있고 코에다가 뿌리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만성 부비동염은 약물 치료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은 수술까지 갈 수 있군요. 약물 치료는 급성일 때만 하는 건 아니죠. 만성도 초기에는 약물 치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만성 부비동염에서도 초기에 약물 치료를 해보고 보통 2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 해보거든요. 그럼에도 전혀 이제 반응이 없고 환자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는 항생제 치료인 건가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간은 항생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얼마나 복용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10일 이상 복용을 하게 되고 길게는 한 달까지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간에 약이 안 맞거나 하면 항생제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린이, 성인 보통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항생제 말고 다른 약물 치료가 또 필요하기도 하나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은 항히스타민제, 그 콧물을 줄여주는 약을 같이 써줘야 효과가 좀 많이 있고, 동반된 증상에 따라서 이제 두통 같은 게 있으면 진통 소염제를 쓰기도 하고,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이제 코 안의 점막의 부피를 확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많이들 코가 막히면 요즘에는 그 스프레이 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번 사용하면 뻥 뚫려요. 네. 근데 저는 그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괜찮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약국에서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코막힘 스프레이인데 한두 번 뿌리는 거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3일 정도 뿌리는 것 자체는 코 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3에서 5일 이상 뿌리게 되면 오히려 약물성 비염이라는 게 생겨서 코 안의 점막이 오히려 더 붓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비동염 치료 중에 그걸 오래 쓰게 되면 네. 배출이 안 되면서 더 안 낫게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코 관리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코 세척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특히 비염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코 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가장 안전한 게 이제 멸균 생리식염수거든요. 요즘에는 코 세척기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코 세척하는 방법은 고개를 숙여서 45도 정도 숙여서 한쪽 코에 쭉 싸주시는데, 네. 싸줄 때 아 소리를 내면서 해야 코 뒤로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콧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게 한 통이 250ml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쪽 코의 절반 정도, 한 120ml 정도, 반대쪽도 120ml 정도 하시면 평상시에 하는 양으로는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증상이 이제 심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 이상으로 하는 건 또 코 점막에 안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소리 내면서 앞으로 숙여서 소리 내면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생리식염수로. 네, 제 그렇죠. 주변에서 수돗물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중이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수돗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수돗물이 완전히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완전히 끓여서 이제 다시 식힌 다음에 코세척 분말을 따로 팔거든요. 그거를 넣어줘야 이제 생리식염수가 되는 거라, 네.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국에서 생리식염수 통을 사서 그걸로 세척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면 만성 부비동염은 수술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요즘에는 다 내시경으로 하게 되는데, 내시경으로 코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안에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무릎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제거하기도 하고요. 안에 이제 통로, 환기가 잘 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네. 나오는 부비동에서 나오는 통로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말하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국소 마취나 전신 마취로 하게 되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정도 설명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술법이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비동염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이거 한 가지입니까? 부비동염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안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빨, 치아 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잘 하지는 않고, 내시경 수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수술 후에 물론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수술 후에 이제 직후에는 관리를 해야 될 게, 코를 절대 세게 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코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데, 요즘에는 녹는 솜을 많이 써서 수술 후에 외래 진료 소독할 때도 고통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이제 2, 3개월 지나서는 코가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때도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나 코 세척은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수술 말고 주사 치료가 또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만성 부비동염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 종류 중에서는 이제 물혹이 있는 만성 부비동염이 있어요. 거기서 사용을 했을 때 물혹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후각도 호전이 되고, 부비동염의 증상을 많이 호전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재입니다. 이거는 잘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고가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이제 상담 후에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보험이 안 되는군요. 네,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발이 또 잘 되잖아요. 관리를 해도 재발을 잘 경험하는 건가요? 관리를 해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비동염의 종류 중에 아까 그 무록형 만성 부비동염은 자꾸 재발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나 코세척 같은 거는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그런 걸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완치보다는 관리하면서 달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할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떤 관리가 좀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면면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는 실내 온도를 24에서 26도로 맞춰주시고 습도를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비동염 환자들은 감기 걸렸을 때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네. 환절기 시기에는 꼭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을 잘 닦아주시고 안 좋은 것 중에 이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거는 코 점막을 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건강한 생활 습관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비동염에 대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형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